눈이 내리던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툭! 소리조차 작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30명의 친척들이 모인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수님 여사가 낡고 찢어진 보자기를 제 발치에 던지셨거든요. 남은 음식 싸놨다. 막내 며느리 주제에 설치지 말고 가져가.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앞에 샤넬 클래식 백을 내밀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큰 효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는 지중해 크루즈 가족 여행권을 건네셨죠. 우리 둘째 효부도 고생했어. 온 가족이 함께 떠나렴. 친척들의 탄성이 2번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였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10년이었으니까요. 결혼하던 날부터 시댁 제사를 혼자 도맡았고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했고 집안 대소사를 혼자 치렀습니다. 거기에 3년 전부터는 간병까지 더해졌어요. 새벽 2시에 기저귀를 갈던 날들, 병원비를 제 카드로 긁으며 잔액을 확인하던 순간들, 아무도 없는 밤 홀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 버텼던 수백 번의 밤들, 그 모든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에서 제게 날아온 건 찢어지고 낡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큰형님은 샤넬백을 품에 안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둘째 형님은 여행권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어요. 눈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고 찢어진 보자기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치매인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눈을 감은 척하며 무엇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를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38살 워킹맘이에요. 남편 이준호와 결혼한 지 10년째.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집에 잘 왔어. 막내 며느리가 왔으니 이제 든든하다. 그때는 그냥 따뜻한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서연아, 이번 추석에 동태전이랑 녹두전 해줘. 잡채도 내가 해오고. 네, 어머님.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니까요. 명절 이틀 전부터 혼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료를 사고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큰형님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 동서 왔어? 고생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시고는 다시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꺼내는데 둘째 형님이 오셨습니다. 서연 씨, 전 좀 더 부쳐줘요. 우리 애가 배고프다고 하네. 음식을 잔뜩 가져왔는데 더 부쳐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기름을 달궜습니다. 설거지도 혼자 했어요. 두 형님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시는 속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님은 단골 핑계가 따로 있으셨습니다.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이라서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님, 혹시 이번엔 오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서연 씨, 막내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번 오면 어색하지 않겠어요?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운 적 없는 사람이 어색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제사를 제가 준비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 음식을 두 형님이 도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3년 전 거기에 간병이 더해졌습니다.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치매래. 검사 결과 나왔는데 중기라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봐왔거든요. 밤마다 가족을 찾으며 복도를 헤매는 분들, 10년을 함께 산 남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는 분들, 밥을 먹었는데도 밥 달라고 우시는 분들, 얼마나 긴 싸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싸움이 우리 집 이야기가 되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야, 아주버님들은 뭐래? 형들이 둘 다 바쁘대. 큰형은 강남 부동산 사업, 둘째 형은 프랜차이즈 본부 운영한다고 전화를 끊고 탈의실 벽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이 녹기도 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천 부평의 낡은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 계단을 오르는 내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큰아주버님 내외와 둘째 아주버님 내외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두 형님 모두 고급스러운 겨울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야근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코트였어요. 동서 왔어.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가운 기색은 없었어요. 이야기는 금방 본론으로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건지 결정해야지. 그 말투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어떻게 모실지가 아니라 누가 떠맡을지를 정하는 자리 같았거든요. 요양병원은 어떨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양병원은 안 돼. 큰아주버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데 가시면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 가족이 직접 모셔야지. 그럼 돌아가면서 모시는 건 어떨까요? 한 달씩? 이번엔 둘째 아주버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집이 좁아서 안 돼. 애들 학원비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난달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이 학원비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큰아주버님이 제게 시선을 고정하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서는 요양보호사잖아. 전문가니까 어머니를 훨씬 잘 모실 수 있지 않겠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요양보호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는 눈빛으로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회의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결정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모시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형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 그래도 우리만 떠맡는 건 불공평하잖아. 엄마 모시는 게 떠맡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3년이라는 긴 터널의 시작이었다는 걸.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날 형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 한 통씩만 걸려왔을 뿐이었죠. 재수 씨, 어머니 잘 부탁해요. 우리가 바빠서 못 가는 거 이해하죠?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요양병원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낮에는 남의 부모님을 돌보고 밤에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서도 요양보호사인 삶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는데 큰아주버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병원은 재수 씨가 데려다 줘요. 나 중요한 미팅 있어서. 함께 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 먼저 빠지겠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야간 근무 전임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둘째 형님은 더 했어요. 간병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이번 달 제사 음식 준비 좀 잘해줘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간병을 하면서도 제사 음식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이 SNS에 사진을 올리셨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간병비 한 푼 못 낸다던 분이 유럽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영수증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간병용품 구매 내역, 날짜와 금액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영수증을 사진 찍어 폴더에 저장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야.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님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건 언제나 명절이었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진 찍기였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시어머니 옆에 앉고 시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셔터 소리가 멈추면 어김없이 거실 소파로 향하셨어요.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어머니 사랑, 해시태그 가족이 최고. SNS에 올라오는 사진 속 두 형님은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며느리였습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어머니 식사를 챙기는 건 저였고, 약을 드리는 것도 저였고, 밤에 깨셔서 무서워하실 때 달려가는 것도 저였습니다. 형님들이 실제로 시어머니 곁에 있었던 시간을 다 합쳐도 채 10분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 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벌써 갔어? 네, 바빠서요. 바쁘지. 다들 바쁘지. 그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순간이었지만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박혔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4년 눈 내리는 설날 아침이 왔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재촉에 끌려가다시피 시댁으로 향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차에 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형님들도 다 오신대. 친척들도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음식 준비는 나 혼자겠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본가에 도착하자 30여 명의 친척들이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새 옷을 차려입고 시어머니 곁에서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쪽 보세요. 웃으세요.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당연히 제 몫이었으니까요. 음식을 나르는데 거실에서 형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통장이나 인감증명서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 저는 쟁반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대화였어요. 어머니 건강이 아니라 언제나 재산이 먼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눈빛이 또렷하셨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줄 게 있어서 다들 불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큰며느리, 이리 나와봐. 큰형님이 앞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보자기 꾸러미를 꺼내셨어요.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큰 효부야. 보자기를 열자 거실에서 첫 번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샤넬 클래식 백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걸 다. 큰형님은 겸손한 척 하셨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제사 한 번 도운 적 없는 분이 효부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나와봐. 둘째 형님이 나가자 이번엔 두툼한 봉투가 건네졌어요. 우리 둘째 효부도 그동안 참 고생했어. 봉투를 열자 거실에서 두 번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가족 여행권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떠나렴. 내 선물이야. 둘째 형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연신 감탄하셨어요. 역시 효부들이야. 어머님 복도 많으시지. 저런 며느리들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뻐근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서연아, 너도 나와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1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전을 부치던 명절 새벽들, 새벽에 혼자 기저귀를 갈던 밤들, 응급실 복도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이제 내 차례구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무언가가 제 발치로 날아왔어요. 툭! 소리조차 작았습니다. 낡고 찢어진 보자기였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놨다. 막내 며느리 주제에 설치지 말고 가져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보자기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샤넬백을 받은 큰형님, 크루즈 여행권을 받은 둘째 형님, 그리고 낡은 보자기를 받은 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집을 위해 살았던 10년이 찢어진 보자기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자기를 안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뭔가 있나 보지. 효도를 제대로 안 했나 봐. 귓속까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시대감 눈길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여보,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낡은 보자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보자기를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 추석, 혼자 전을 부치던 새벽, 제삿날마다 걸려온 형님들의 핑계 전화. 몸이 안 좋아서요. 미안해요. 아이 시험 기간이라서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혼자 응급실을 지키던 새벽. 형님들이 SNS에 올린 효도 인증샷. 그리고 오늘 30명의 친척들 앞에서 발치에 던져진 낡은 보자기.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결국 거실로 나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버려야 하니까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해야지.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음식이 아니었어요.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펼쳐봤어요. 첫 번째, 인천 송도 신축 아파트 등기 권리증, 시어머니 명의, 84이 두 채. 두 번째, 강남 상가 건물 지분 증서, 30%. 세 번째, 정기예금 통장 5개, 각 5천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펼치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군데군데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쓰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았어. 몇 번을 다시 썼는지 모른다.
그래도 꼭 전하고 싶었어.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아니, 처음엔 맞았지. 근데 약을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단다. 그래도 일부러 모른 척했어. 그래야 진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봤어. 다 봤어. 결혼하던 날부터 10년 동안 나는 다 보고 있었단다. 혼자 제사 준비하던 너를 봤어. 형님들이 핑계 댈 때마다 아무 말 않고 받아들이던 너를 봤어. 새벽에 혼자 내 기저귀를 갈던 너를 봤어.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너를 봤어. 병원비를 내 카드로 내면서 잔액 확인하던 너를 봤어. 한 번도 내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던 너를 봤어. 큰 며느리는 10년 동안 제사 한 번 제대로 도운 적 없으면서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갔지. 그 사이 내 돈 1억 2천을 학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갔어. 둘째 며느리는 핑계만 댔어. 아이 시험 기간이 1년에 몇 번인지 내가 세어봤단다. 그 사이 내 돈 7천을 역시 아무 말 없이 챙겨갔어. 두 며느리 합쳐서 거의 2억이야.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나는 알고 있어. 해외여행이고 명품이고 외식이고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안 내면서. 하지만 너는 달랐어. 3년 동안 8천만 원을 내 돈으로 썼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오늘 낡은 보자기를 던진 건 마지막 시험이었단다. 그 모욕을 견뎌낼 만큼 내가 강한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는 견뎌냈구나. 이 안에 든 재산은 모두 내 거야. 형님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한 거야. 진짜 내 딸은 오직 너뿐이었다. 사랑하고 미안하다.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 10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 어머님,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 울어? 뭐야 이게? 저는 말없이 편지와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치매인 척 하셨다고? 응. 10년 동안 모든 걸 보고 계셨대. 남편은 편지를 내려놓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형들 눈치만 보고 너한테 아무 말도 못 해줘서 그게 제일 후회돼. 그 말이 3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시어머니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안히 가셨다는 걸. 장례식 사흘 동안 형님들은 울부짖으며 효자효부 행세를 하셨어요. 조문객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슬픈 척 하셨죠. 하지만 빈소 뒤편에서 형님들이 나누는 대화는 달랐습니다. 재산 정리 빨리 해야겠다. 삼형제 균등 분배가 원칙이잖아. 우리 목 확실히 챙겨야 해. 저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녹음만 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던 날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 어머니 유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삼형제 균등 분배가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님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재수 씨, 어머니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어디 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설날에 제 발치에 던져졌던 바로 그 보자기였어요. 이거요. 어머님이 주신 거요. 그거 남은 음식 담은 거 아니에요? 큰아주버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어보시겠어요? 보자기를 펼치자 등기 권리증과 통장, 지분 증서가 쏟아졌습니다. 큰아주버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 재수 씨 명의야? 네.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였잖아. 치매 환자 증여는 무효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공증한 서류였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또렷하실 때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작성하신 거예요. 의사 능력 판정서도 있고요. 이건 조작이야. 협박해서 만든 거라고. 협박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재수 씨는요? 3년 동안 어머니 돌봤다는 증거 있어요? 있어요. 저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아온 영수증들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간병용품 구매 내역, 총액이 적힌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직접 부담한 돈, 총 8천만 원이에요. 형님들이 내신 금액은 단 한 푼도 없고요. 형님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금자 이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언니셨어요. 내 동생이 나한테 맡긴 게 있어. 이모 할머니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10년 동안 기록한 거야. 두 며느리가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봉투를 열자 여러 서류가 나왔어요. 먼저 이거 봐. 형님들의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10년 동안 학원비,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총 1억 2천을 받아갔어. 그러면서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안 냈지. 큰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7천이야. 둘이 합쳐서 거의 2억이지. 둘째 형님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이모 할머니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했지? 그럼 이건 뭐야? 형님들의 SNS에서 캡처한 해외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발리 리조트야. 병원비 못 낸다던 그 달에 다녀왔더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빈소 뒤편에서 형님들이 나눴던 그 대화였어요. 재산 정리 빨리 해야겠다. 삼형제 균등 분배야. 우리 목 확실히 챙겨야 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들의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셨지만 할 말이 없으셨어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조용히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던 것들이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형님들 앞에서 똑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이건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형들은 사진만 찍고 갔잖아요. 너마저 우리 편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편이 아니라 오른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내 편이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부모님을 돌보고 집에서도 시어머니를 돌봤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마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수님의 정원으로 지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낡고 찢어진 보자기입니다. 설날 아침 30명의 친척들 앞에서 제 발치에 던져졌던 바로 그 보자기예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 낡은 보자기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선물이에요. 말이 끝나면 손님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곤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보자기가 무엇인지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의 눈은 차갑고 외로웠지만 지금의 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낡은 보자기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덕분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끝까지 이기려면 조용히 기록하고 묵묵히 버텨야 한다는 것. 낡은 보자기는 오늘도 카페 벽에 걸려 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